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 시장은 사실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담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가와 달러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사실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유가 또 강달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유가가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또 이제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유가 양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상승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가 지금 상당히 높다, 네. 상승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120달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22년 초에 전쟁 개전 후에 바로 유가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120달러 가까이도 갔었고 그 전에도 그렇게 갔던 적이 있었긴 한데 우리가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유가가 그동안에 한참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원인이 사우디가 하고 러시아 원유 감산하겠다. 뭐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제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네. 진정되는 게 조정 압력을 받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원유를 잘 볼 때 석유 전쟁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보면 네.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라서 베네수엘라, 뭐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유가를 가지고 부를 좀 많이 누리고 국가를 운영하다가 한번 이렇게 탁 꼬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미국이 비축유를 최초로 풀은 적이 있어요. 네. 미국이 하도 유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하니까 미국이 실제로 그 비축유를 풀게 되면서 유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사실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된 거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한테 석유 수출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네. 이런 서방 선진국들이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 그 석유 대금 묶여있던 돈들이 이번에 다 풀어줬잖아요. 네. 풀어준다고 해서 그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하고 이란도 좀 약간의 화해 모드가 있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뭐 석유 수출을 좀 독려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에 이제 대항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유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또 있냐 하면요. 중국이 지금 상당히 사실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인데 중국이 네. 아시다시피 어제도 발표했지만 수출이 8.8% 감소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입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다 보니까 유가 수요도 좀 줄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뭐 감소했다, 4주째 감소하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더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뭐 내년 연말에 브렌트유를 107달러 정도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 발발 초기에 120달러까지도 가고 원유 위기 상황에 120달러까지 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 거기까지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실 때 꼭 보셔야 될 게 유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세계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네. 국가 간의 어떤 그 권력 관계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볼 때는 이제 국가 간의 권력 관계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럼 상승할 만한 변수를 일단 먼저 좀 간단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이 전략 비축유가 이제 재고량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네. 미국은 때에 따라 저 전략 비축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풀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국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굴착 장비 뭐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저건 어차피 수요가 없으면 감소하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 수요 변동은 저것도 이제 허리케인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고 네. 나면 또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문제. 다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오펙의 원유 감산 기조인데 네. 사실 사우디하고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 사우디하고 좀 이렇게 밀착되는 부분을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1, 2, 3, 4번 중에서 4번
오페크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요. 오페크 플러스가 이게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인데 여기에 감산 기조 때문에 네. 유가가 좀 조정되지 않을까. 근데 네. 사우디는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대신에 사우디는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옴시티 개발하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당장 국가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국가 수입이 줄게 되니까 네. 당연히 가격을 조정하려고 막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말씀 네. 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감 역시도 안전자산인 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좀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쉽게 꺼지지 않을까요? 달러 강세는 아마 연말까지를 가지 않을까라고 좀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뉴스를 살펴보면 로이터 네. 통신에서도 외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강세로 갈 것 같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 유지를 위해서 달러가 강세를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들이 성장세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사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1.4% 유지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달러 강세는 그 연말까지는 충분히 유지를 되는 수준으로 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달러가 좀 떨어질 것 같으냐면 네. 달러 강세가 수그러들 거냐면 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한다. 네. 그럴 때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좀 더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셨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는 아마 올해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결 얘기까지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인하 얘기는 아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달러 강세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유가 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면 9월 시장이 계속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9월 시장이 뭐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시장인데 이제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폭락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 될까요? 아유, 그렇지는 않겠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하고 현재 금리 차익이 2% 이상 나는데도 네.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확 시장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체력이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9월은 원래 어려웠던 달인데 뭐 폭락설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라고 좀 네. 전망을 하고요. 이제 강달러가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초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들이 또 자금 이탈돼서 금융시장에 불안한 점, 그다음에 고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점,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 그다음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9월이 좀 어렵다.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설도 뭐 지금 9월 외환 위기설도 네. 나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미 IMF에서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에서 발표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면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움 점이 있는데 그 아주 그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아마 표로 좀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 물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수혜를 보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폭락설까지 가는 거는 좀 과도한 추측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고유가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정유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조선주도 사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선주의 경우에 업황 기대감도 있잖아요. 앞으로 저 실적이 기대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9월장에서 정유주와 조선주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선주가 좀 주도주라기보다는 네. 그 관심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뉴스에서도 보시겠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해갖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쓰고 네. 어제인가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이 7개 국어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7개국에서 오신 그 근로자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인력도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관심주로 계속 봐야 된다.
다만 조선주는 우리가 늘 봤듯이 사이클을 좀 대비해야 된다. 조선은 네.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대비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뭐 세계 최고인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고급 배를 이제 제가 배는 고급 배라 그러는데 네. 고급 기술을 가진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훨씬 하고 일반 그 조선도 제가 해운 관계자한테 좀 여쭤봤더니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 엔진보다는 한국 엔진이 100배는 좋다. 네. 그래서 중국 엔진 담배는 추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이 강하기 때문에 조선은 실적 개선도 뚜렷하고 업황이 좋지만 다만 한 가지 그 사이클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정유주는 이제 정제 마진이 상승하잖아요. 네.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 정제해서 수출하는 게 좀 정유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재고 가치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그 가장 크게 그 광우병 사태 때 소고기를 수입을 안 해서 제일 이익 보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소고기 수입업자들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 고기, 이미 창고에 있는 고기들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바로 재고 평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유도 지금 우리 정유가 갖고 있는 정유들은 이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가치 평가로 손익이 확대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서방 국가들이 원유가가 너무 높아서 제3세계 국가들도 어려울 수 있다. 본인들의 우방이죠. 본인들 국가뿐만 아니라 우방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유가를 일부 낮출 수 있는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유주로 보실 때는 네. 그냥 유가가 올라서 그냥 테마주로 쭉 가실 게 아니라 네. 국제 뉴스를 좀 보시면서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번에 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하고도 뭐 회담을 한다 뭐 이런 미국에서 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도 좀 잘 보셔야지 유가의 향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를 보실 때는 국제 정세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강점을 가진 만큼 이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고유가와 강달러 현상 속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업종들도 있을 텐데 사실 또 고유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항공주는 또 호재 모멘텀이 있는 게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이슈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항공주의 방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지금 10월 중에 어디 여행을 좀 갈 일이 있어갖고 네. 항공가를 계속 확인해 보는데 너무 비싸요. 유료 할증료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네. 유가가 오르게 되니까. 그래서 항공료 가격이 인상되니까 항공사들의 뭐 여러 가지 좋아졌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단체 관광객도 크게 기대할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우리가 코로나 때보다 그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뭐 물량은 확대되겠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소비 지수나 이런 게 높지 않을 거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 개인 소비자들이 소비력이 현재 감소가 돼 있고 네. 구매력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이 시기에 여행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중국에서도 중산층 이상일 거란 말이죠. 그럼 구매력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소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결과에 따라서 항공시장은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뉴스 보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제가 취득한 정보를 취합해 보면 네. 물 건너간 게 아니라 미국이나 EU가 걱정한 것은 사실 여객 수요보다 네. 화물 가격 때문에 네. 화물 독점 현상 때문에 그 각국의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비행기를 수출하잖아요. 네. 항공화물로 수출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이런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그 항공화물로 가기 때문에 그 화물 독점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 때문에 EU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 대한항공이 EU에 9월 말인가 10월 말까지 아마 그 현재 그 보완서를 제출하고 나면 EU가 승인 내주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완 검토하면 내년 한 4, 5월쯤에 EU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근데 네. 미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인데 사실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거의 승인 내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워지게 되면 오히려 동북아시아 항공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네. 정부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승인을 해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다른 항공사가 그걸 대체하면서 좀 시장을 좀 지키는 그런 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독점 문제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독점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겠다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길게 보면 한 10년? 네. 좀 짧게 보면 한 5년인데요. 우리나라 항공 시장이 엄청 튼튼해지면서 항공주들이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LCC들 재편성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LCC들이 어차피 지금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은 그 아시아나 소속이고 진에어는 대한항공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LCC 항공들이 재편성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소규모 항공사 중에 뭐 지금 휴항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항공사들이 재편성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항공주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항공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